3월 새학기를 앞두고 고가 교복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교복을 가계 부담을 주는 등골 브레이커 이렇게 지적을 했죠. 한 지역에서는 담합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광주 지역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특정 브랜드 두 곳이 번갈아 가면서 꼼수로 교복 입찰을 받아왔다는 건데요. 등골 브레이커가 된 교복,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담합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활동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활동가님도 학교 다니실 때 교복 입으셨어요? 예, 입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저희가 뭐 교복 가격 때문에 막 이랬던 기억이 있나 싶은데 요즘에는 이 교복에 대한 가격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도 등골 브레이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활동가님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학생일 때는 모르죠. 그렇죠. 부모님이 다 맞아요. 내주니까요. 근데 저도 이제 성장하고 초등학교 한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로서 교복 문제를 보면은 조만간 저희 문제가 되겠구나. 중학교에 가면 입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어제도 얘기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그만큼 민생 경제를 좀 챙기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등골 브레이커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단순히 이건 정치적 수사가 아니거든요. 현장의 체감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교복은 선택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복은 학교가 정하면은 모두가 사야 됩니다. 맞아요. 필수제이기 때문에 한번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의 시점이 들어가면은 일종의 목돈이 들어가는 거죠. 실은 교복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학습 준비물 등이 많이 요구가 되는데 더욱이나 이제 교복뿐만 아니라 생활복, 뭐 체육복까지 그런 구매까지 비용을 포함하면은 학부모들의 부담률이 이제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비용이 60만 원에 육박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실하고 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런 문제가 이런 금액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좀 잘 찾아본다고 하면은 그런 이 발언이 정말 이상한 발언이 아니다. 현실에 가까운 우리의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교복을 입게 되는 시점에 학부모들이 이제 체감하시게 될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표현이다. 이 등골 브레이커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맞네요. 우리 활동가님 말씀대로 그냥 집에서 사줬으니까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께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교복 일단 그 구조부터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보통 교복 하는 집이 있잖아요. 가서 옷 네. 맞추고 사 입잖아요.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구조입니까? 이제 지금은 학교 주관 구매 제도, 교복 구매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17개 시도 교육청이 모두 동일한 그 시스템으로 입찰 시스템으로 이제 가야 되는 구조이고요. 그러면은 그전에는 어떻게 갔냐? 학부모들이 교복 가게에 가서 일일이 구매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준 가격이었기 때문에 교복 사장님들이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냥 부른 대로 이제 지불해야 돼야 되는 구조니까 교복 업자하고 친한 학부모에다 가면은 더 싸게 얻고 그런 편차가 워낙 컸죠. 그런 금액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걸 동일한 누구나 같은 가격에 그리고 적정한 가격에 구매하자 해서 학교 주관으로 교복 구매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세스를 좀 말씀드리면은 학교는 그 교복 공동 구매를 할 건데 들어올 업체들을 이제 입찰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가격 투자를 하겠죠. 네. 투자를 하고 이 투자된 가격과 그리고 또한 제한서 내용, 이 제한서 내용에 따라서 이 품질이 적정한지 등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저가, 그러니까 이제 특별하게 제한사항에 문제가 있지 않으나 최저가에 투자를 한 사람들을 낙찰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 낙찰자로 선정된 곳이 그 학교의 교복을 다 이제 관할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전에 개별적으로 구매했던 투명하지 못했던 가격 편차가 심했던 시대하고 달리 그런 흥정이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제도는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제도를 악용해서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고 담합을 하는 것들은 큰 문제라, 이 지금과 같은 이제 60만 원대 이상으로 이제 불거지는 사태로 나아가는데 이걸 바로 잡아야죠. 아하. 그러니까 현행 학교 주간 구매 제도가 생긴 건 그러니까 그동안 뭐 천차만별 개별적으로 뭐 가게 가서 사입으면 가격이 일률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주관해서 입찰 공고를 내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최저가로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의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그곳에서 그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공동 구매하는 방식이 된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같은 가격으로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같은 최저 가격으로. 취지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시작이 된 제도인데 문제는 이렇다 보니까 담합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거군요. 그렇죠. 이게 실은 우리가 나라장터를 들어가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나라장터에 등록된 공고를 보더라도 다 어느 업체가 투자했고 어느 업체가 어느 금액에 낙찰되었는지 낙찰된 자의 성명, 주소 등이 다 나와 있어요. 사장님 인적사항 등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령 예전처럼 뭐 입찰 공고가 아닌 방식으로 공고했다고 하면은 또 학교랑 또 사업자가 짜고 짬짬이로 또 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또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아하. 근데 왜 이게 의심이 되었냐? 발목 잡힌 것들이 높은 투자율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100원을 주고 사탕을 사 먹어라고 학교가 사 먹어야 돼라고 올렸는데 시장 경제 우리가 경험해 본 사람은 99원 내면은 내가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최저가로 밑에서 낙찰이 되게 바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영화관 사람들의 이 공통제 입장이 될 것인데 뭐 저희가 지금 조사한 뭐 일부 사례처럼 뭐 97%, 98% 낙찰자가 투자한 금액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이게 믿겨집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여러 업체도 아니에요. 두 곳의 업체가 네. 번갈아 가면서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담합이 의심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네네. 낙찰된 사람과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낮은 투자율을 보인 사람의 가격 차이가 1,000원, 2,000원, 뭐 몇백 원 차이라고 하면은 이 또한 믿겨지겠습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시민 모임에서 광주 지역의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현황을 분석하셔서 그걸 파악하시고 문제를 제기하신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낙찰업체 투찰률이 90% 이상인 학교가 무려 12곳에 달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이게 뭐 맞습니다. 투찰률이라던가 이런 게 좀 표현도 어렵고 해서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일단 공공입찰에서 낙찰자의 투찰률이 90%가 넘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드려서요. 17개 시도교육청이 교복 상한가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기준으로는 그 한 사람에 대한 교복이 34만 4,530원을 넘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부분의 학교가 그 기준 가격을 34만 4,530원으로 할 겁니다. 상한가를. 그러면은 예, 네. 그죠. 그러면 업자들은 이 금액에 낮은 금액을 제시해서 규정의 품질도 안정적이고 가장 낮은 금액이 제시한 사람이 선정이 되는 구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낮은 금액을 던진 금액, 던진 금액을 투자율을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준치 33만 원가량이 학교에서 제시한 상한가인데 그것의 90%에 해당하는 가격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 금액을 던졌다고 하면은 대략 얼마 정도가 나올까요? 예. 얼마 차이가 안 나겠네요. 그렇죠. 상한가하고. 그렇죠. 33만 원 뭐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예, 아. 이번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요. 예예. 그러니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오차 범위도 오차 범위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100%에 가깝게 무슨 투자됐다라고 말씀이신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 경쟁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려면 33만 원 밑으로 내가 한 그 가격에 한 70%대 거를 던졌다. 그럼 우리 거는 훨씬 저렴하니까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해서 던져볼 수 있는데 상한가의 90%를 던진 업체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고 실제 그런 것들도 이게 낙찰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실제 그런 가격의 그렇죠. 곳들이. 제가 좀 추가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네. 저희가 23년도에 광주에서 크게 교복당한 문제가 터졌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그때는 90% 낙찰자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아. 24년도 다음 해년도 보니까 90 저희가 뭐 다 조사한 건 아닌데 27개 입찰 공고를 좀 그때 개찰이 완료된 건을 좀 분석해 보니까 그중에 90% 이상이 두 건으로 확연히 줄었었거든요. 아 네네. 아마도 업자들이 재판 벌금도 받고 여러 가지 좀 제재도 받고 하다 보니까 눈치를 보게 되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번에 혹시 다른 지역 거하고도 조금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정상적인 시장 경쟁으로 돌아갈 경우에 공정 경쟁이 돌아가면 이 투찰률이라는 것이 보통 어느 선에서 잡히나요? 보통 투찰률이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뭐 업계에 아 있어서는 잘 예. 모르고요. 이번에 혹시 다른 지역을 비교하셨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24년도 광주 지역만 좀 비교해 놓고 보면은 네. 아까 21건 중에 90%가 두 건이라고 했지 네네. 않습니까? 81에서 89%가 4건, 음. 80% 이하가 12건. 이게 정상인 거예요. 80% 이하가 그러니까 70%대가 12건이었다는 얘기네요. 예, 예, 2년 그렇죠. 전만 해도. 예,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입찰 구조의 그렇군요. 흐름인 게 이해인데 지금 뭐 이게 불과 그 교복당한 사건 광주의 사건 2023년도에 네. 있었는데 불과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기에 보니까 투차율 90% 이상의 낙찰자가 아. 12개 업체였다는. 이것은 업자들이 여전히 좀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경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특정 브랜드가 번갈아서 낙찰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하시는 그렇죠. 건데 이런 사례 때문에 과거에 실형 사례도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다네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담합이 맞다고 인정을 했고 역시 그거는 범죄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즉 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이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있다. 이런 부분을 말을 한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등 요인도 있겠죠. 있으면은 그건 그 시장이 관할 교육청이나 교육 당국에게 상한가를 높여달라라고 음. 문제 제기를 하거나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이 시장 구조에서 버티기 힘들다라는 하소연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아. 근데 그런 요구 사항이 아니라 이미 우리 시장 경쟁은 뭐 특정 부에는 어느 업체, 뭐 어느 동네는 어느 업체 이런 구조가 이미 고착화 됐기 때문에 이걸 지금 와서 수년간 해왔던 이 고착화 된 이 나눠먹기 구조를 해소하기 힘들다. 그렇기 음. 때문에 우리 하소연을 좀 이해해달라. 지금 와서 경쟁하라고 하면은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다. 예, 폐업할 수도 있다. 그런 하소연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죠. 아 그렇군요. 광주시 교육청에서 이번에 제기된 담합 의혹에 대해서 가격 전수조사 나선다고 하고 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이거 뭐 공정조사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얘기 들은 거 있으세요? 참 이제 공정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비판들이 좀 지금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는 보도가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좀 그런 아쉬움과 불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23년도에 그 3월에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해서 네. 광주의 모든 교복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그 결과 아까 재판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교복업자 29명이 다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음. 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담화 규모가 약 160억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상당 이제 개별 학교로 치면은 개별 학부모들의 피해 금액을 치면 적을 수 있지만은 그게 모아진 그 금액으로 치면은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2023년도 검찰이 움직이기 전에 저희가 실은 같은 해 1월에 네. 공정위에 신고를 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반합 의심 사례가 있다라고 해서 네네네. 4곳 업장에 대해서 좀 조사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무고도 감수하고 제기했던 사안인데 실은 좀 미적거리다가 검찰이 이것을 증거들 다 압수해 버렸잖아요.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까 예.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 버린 거예요. 예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증거 조사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네네. 보니까 조사가 늦어지고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결론을 낸다고 하니 아. 늑장 조사 그런 비판이 없지 않아 있지 예,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활동가님, 저희가 시간이 사실 다 지나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20초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교복제도 방향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짧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저희가 말하는 것은 교복업자들의 처벌은 아니고요. 이제 공정한 입찰 구조를 통해서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다시 원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 업자분들의 좀 반성과 앞으로의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요. 예. 교육당국도 시장에만 이렇게 던져놓고 이런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패턴 예. 게 아니라 관심을 좀 많이 마무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